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10번째 이야기. 계속되는 두더지의 모험. 나무의 구멍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두꺼비는 일찍 깨어났다. 환한 햇빛이 두꺼비 위로 흘러 들어오는 데다 추위로 발가락이 시려워서이기도 했다. 그래서 꿈을 꿨다. 어느 추운 겨울밤 자기 집에 튜더 양식 창문이 있는 멋진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부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더 이상 추위를 참을 수 없다고 투덜거리고 항의하며 몸을 덮이러 아래층에 있는 부엌 난로로 달려가는 꿈이었다. 그래서 두꺼비도 맨발로 차가운 돌이 깔린 길을 따라가며 이부자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설득하고 간청했다. 돌 위에 지푸라기를 깔고 잤던 몇 주 동안 두꺼운 담요를 턱까지 끌어당기고 자던 익숙한 느낌을 잊어버리지만 않았어도 훨씬 일찍 깼을지 모른다. 두꺼비는 일어나서 주먹으로 눈과 차가운 발가락을 비비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에 익은 돌벽과 쇠창살이 있는 작은 창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때 가슴이 뛰었다. 모든 것이 기억났다. 탈옥, 도망, 추격,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자유. 그 말을 내뱉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담요 50장의 가치가 있었다. 두꺼비는 뜨거운 바깥 세상을 생각하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따뜻해졌다. 바깥 세상에는 불행이 덮치기 전처럼 두꺼비의 시중을 들고 아첨을 떨려는 두꺼비가 당당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다. 두꺼비는 몸을 흔들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어서 머리에 붙어있는 마른 잎을 떨어뜨렸다. 두꺼비는 몸 단장을 마치고 아늑한 아침 햇빛 속으로 씩씩하게 걸어갔다. 춥지만 자신감이 넘쳤고 배가 고팠지만 희망이 가득했다. 어제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휴식과 잠과 노골적으로 용기를 북돋우는 햇빛으로 인해 떨쳐버릴 수 있었다. 초여름 아침, 두꺼비는 온 세상을 독차지한 것 같았다. 이슬 맺힌 숲은 인적이 없고 조용했다. 두꺼비는 아프레치며 나아갔다. 숲으로 이어지는 푸른 언덕도 마음껏 차지했다. 두꺼비가 지나가는 길은 하나같이 길을 잃고 친구를 찾는 강아지처럼 외로워 보였다. 그래서 두꺼비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조언도 해주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간절히 찾았다. 마음은 가볍고 정신도 맑고 주머니에 돈도 좀 있다면 두꺼비를 다시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온 나라를 뒤지는 이만 없다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길이 손짓하고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썩 괜찮을 것이다. 사실 현실적인 두꺼비는 아주 걱정스러웠다. 이렇게 중요한 때 쓸모없이 조용하기만 한 길을 걷어차버리고 싶었다. 말없는 시골길은 이윽고 어린 남동생처럼 느껴지는 우나와 닿아 있었다. 시골길은 우나의 손을 잡고 느긋하게 두꺼비의 옆을 따라왔지만 여전히 수줍은 듯 낯선 이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다. 두꺼비가 혼잣말했다. 빌어먹을 어쨌든 하나는 분명해. 길과 우나 둘 다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나아간다는 거지. 그건 부정할 수 없어. 그래서 두꺼비는 끈기 있게 물가를 따라 걸었다. 우나의 구비를 돌자 말 한 마리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왔다. 목줄에 연결되어 있는 밧줄은 길고 팽팽했지만 말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살짝 닿았고
마구의 다른 부분에서는 진주 같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두꺼비는 말이 지나가게 놔두고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거룻배 한 척이 뭉툭한 뱃머리로 조용한 수면에 경쾌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두꺼비의 옆을 미끄러지듯 나갔다. 배전은 화려한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배에는 아마천으로 만든 본인 모자를 쓴 키 크고 튼튼한 여자가 홀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는 한 팔로 키를 잡고 있었다. 여자가 두꺼비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아주머니, 날씨가 참 좋네요. 두꺼비가 뱃길을 따라 여자와 나란히 걸으며 정중히 대답했다. 그렇군요. 저처럼 힘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겐 좋은 아침이 아니겠지만요. 저한텐 결혼한 딸이 있는데 당장 서둘러 와달라고 편지를 보냈지 뭐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출발했답니다. 나쁜 일은 아닌지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아주머니도 아이가 있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도 그대로 두고 왔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세탕일을 한답니다. 어린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지내라고 두고 왔어요. 짓궂고 골칫거리인 개구장이들은 아니지만 말이죠. 게다가 돈도 다 떨어지고 길도 잃어버렸답니다. 결혼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거룻배 여자가 물었다. 결혼한 딸은 어디 살아요? 두꺼비가 대답했다. 강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요. 이 근처 어디 두꺼비 저택이라는 집 가까이에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두꺼비 저택이라고요? 이런,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운하에서 몇 킬로미터만 더 가면 두꺼비 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강하고 만나요. 거기서부턴 마음 편하게 걸어가면 돼요. 저랑 같이 거룻배를 타고 가요. 태워드릴게요. 여자 뱃사공은 거룻배를 강뜨게 됐다. 두꺼비는 아주 겸손하고 공손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서 가볍게 배로 올라가 만족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두꺼비는 생각했다. 두꺼비에게 다시 행운이. 난 늘 재수가 좋단 말이야.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뱃사공이 공손하게 말했다. 세탁일을 한다고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군요. 내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두꺼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일이랍니다. 지위가 높은 분들은 다 나한테 와요. 다른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해도 그분들은 저에게만 일을 맡긴답니다. 저를 아주 잘 알거든요.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요. 다 알아서 하죠. 빨래, 다림질, 풀 먹이기에다 파티에 입고 갈 고급 신사 셔츠도 만들어요. 모든 게 다 제 눈앞에서 이루어진답니다. 뱃사공이 존경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도 그 일을 모두 직접 하는 건 아니죠? 두꺼비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심부름하는 여자애들이 20명 정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애들이 어떤지는 잘 아시죠? 그 애들은 못된 왈가닥들이랍니다. 뱃사공이 몹시 흥분하며 말했다. 내 생각도 그래요. 댁은 여자애들을 잘 다루나 봐요. 그 멍청한 말걸량이들을. 세탁일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두꺼비가 대답했다. 정말 좋아해요. 그 일에 푹 빠졌답니다. 빨래통에 두 손을 푹 담그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전 빨래가 아주 쉬워요. 문제없이 해낸답니다. 아주 즐겁게요. 뱃사공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댁을 만나다니 정말 운이 좋아요. 우리 둘 다 말이에요. 두꺼비가 신경질을 내며 물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뱃사공이 대답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도 댁만큼 빨래를 좋아해요. 이렇게 배를 타고 있지만 좋든 싫든 빨래는 직접 해야 돼요. 이 배에서 노를 젓는 건 남편 몫인데 남편은 다 집어치우고 나한테 일을 떠밀었어요.
배를 타거나 말을 돌보는 건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할 시간이 없답니다. 다행히 저 말은 먹이를 알아서 챙겨 먹어요. 남편은 토끼나 잡아와서 저녁거리를 해야겠다며 말 대신에 개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다음 부두에서 나를 따라잡겠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난 남편이 개를 데리고 나가면 믿지 않아요. 그 개는 남편보다 더 형편없으니까요. 이러니 내가 빨래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 두꺼비가 말을 돌렸다. 아유, 빨래는 잊어버려요. 토끼 생각만 하라고요. 틀림없이 어리석고 살찐 토끼일 거예요. 신나죠? 뱃사공이 말했다. 빨랫감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즐거운 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토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선실 구석에 내 빨래가 쌓여 있어요. 꼭 필요한 거 한두 개만 빨아주면 댁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하지만 댁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빨래통에 넣고 빨면 된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댁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난 도움을 받는 거죠. 빨래통과 비누는 옆에 있어요. 주전자는 화로 위에 있고 양동이가 있으니 운하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도 있어요. 댁도 즐겁겠죠? 여기 멍하니 앉아서 경치나 구경하고 하품이나 쩍쩍 하는 것보단 말이에요. 두꺼비는 깜짝 놀랐다. 됐어요. 내가 키를 잡을게요. 그럼 대기하던 방식대로 빨래를 하구려. 내가 빨래를 망칠지도 모르고 당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남자 옷 전문이라서 남자 옷을 더 잘 빨아요. 뱃사공이 웃으며 말했다. 대기 키를 잡겠다고요? 거룻배를 저으려면 훈련이 필요한 데다 하나도 재미없는 일이에요. 댁이 행복해지길 바래서 하는 말이에요. 댁은 좋아하는 빨래를 해요. 난 내 전공인 배를 몰 테니까. 이렇게라도 댁을 대접해야 기쁠 것 같아요. 두꺼비는 궁지에 빠졌다.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방법을 찾아봤지만 강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망가긴 이미 그른 상태였다. 두꺼비는 뚱한 얼굴로 운명을 받아들였다. 두꺼비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됐으니 할 수 없지 뭐. 아무리 바보라도 빨래는 할 수 있겠지. 두꺼비는 빨래통과 비누를 들고 선실로 갔다. 옷가지 몇 개를 되는 대로 집은 다음 세탁소 창문 너머에서 힐끗 봤던 장면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30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지났다. 두꺼비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빨래는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다. 살살 비비기도 하고 탁탁 치기도 했지만 빨랫감은 조금도 깨끗해지지 않은 채 자꾸만 빨래통 밖으로 비어져 나왔다. 꼭 두꺼비를 비우는 것 같았다. 두꺼비는 뱃사공이 신경 쓰여서 어깨 너머로 한두 번 쳐다보았다. 하지만 뱃사공은 온통 노 젓는 일에 집중하느라 앞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두꺼비는 등이 너무 아팠다.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앞발을 내려다보니 쭈글쭈글 주름이 잡혀 있어서 마음이 상했다. 두꺼비는 어떤 세탁부도, 어떤 두꺼비도 결코 낼 수 없는 소리로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15번째 비누를 놓쳤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서 두꺼비는 허리를 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뱃사공이 배꼽이 빠져라 웃고 있었다. 뺨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미친 듯이 웃어댔다. 드디어 뱃사공이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아까부터 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으스대면서 말하는 걸 보고 실없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댁은 정말 형편없는 세탁부예요. 이렇게 행주를 많이 빨아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아도 두꺼비는 아까부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는데 이제 뚜껑이 열릴 지경이었다. 이 교양 없고 경박하고 뚱뚱한 뱃사공 같은 이라고. 감히 자기보다 훌륭한
동물한테 그따위 말을 하다니. 세탁부는 바로 너다. 내가 두꺼비라고 알려줄 걸 그랬어. 유명하고 존경스럽고 훌륭한 두꺼비 말이야. 지금은 비록 이러고 있지만 뱃사공한테 놀림이나 당할 동물이 아니라고. 뱃사공이 두꺼비에게로 다가가 본인 모자 아래로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소리를 질렀다. 정말이네. 세상에 이럴 수가. 못생기고 징그럽고 기어다니는 두꺼비가 깨끗하고 멋진 내 배에 함께 타고 있다니. 절대 내 배에 태울 수 없어. 뱃사공은 잠시 키를 놓았다. 그러더니 반점이 있는 튼튼한 팔을 뻗어서 한 손으로 두꺼비의 앞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론 뒷다리를 단단히 잡았다. 갑자기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더니 거룻배가 하늘을 가볍게 날아가는 것 같았다. 바람이 귓가에서 휘파람을 불어댔다. 두꺼비의 몸이 빠르게 빙글빙글 돌면서 공중을 날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두꺼비는 첨벙 물에 빠졌다. 물은 딱 두꺼비가 좋아하는 온도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존심도 잘 상하고 화도 벌컥벌컥 잘 내는 기질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었다. 두꺼비는 수면으로 떠올라 물을 뿜어냈다. 눈에 붙은 개구리밥을 털어내자 뚱뚱한 뱃사공이 거룻배를 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뱃사공은 뱃머리 너머로 두꺼비를 보면서 깔깔대고 있었다. 두꺼비는 캑캑대면서 뱃사공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면 앞치마 때문에 물가로 헤엄치기가 힘들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지만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서 가파른 강둑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만만치 않았다. 두꺼비는 잠시 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런 다음 젖은 치마를 팔에 모아 걸치고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거룻배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두꺼비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뱃사공은 두꺼비가 거룻배를 따라오는데도 여전히 웃고 있었다. 뱃사공이 소리쳤다. 야, 이 세탁부야. 다림질 롤러에 몸을 집어넣어 보라고. 얼굴도 다림질에서 주름을 펴고 아주 품이 있어 보일 테니까. 두꺼비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했다. 하지만 말다툼에서 이겨봤자 실속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었다. 두꺼비는 완벽하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바로 앞에 원하던 것이 있었다. 두꺼비는 잽싸게 뛰어가서 말을 따라잡고 배와 이어진 밧줄을 풀었다. 그런 다음 훌쩍 말에 올라타 양 옆구리를 냅다 찼다. 말은 배가 가던 강둑길을 벗어나 넓은 들판으로 뛰어갔고 바퀴 자국이 잔뜩 난 길을 신나게 달렸다. 뒤를 돌아보니 거룻배는 암초에 걸려서 우나 저쪽에 서 있었다. 뱃사공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거기 서라고! 두꺼비가 빙그레 웃으며 중얼거렸다. 저런 소리를 언제 들었더라? 두꺼비는 계속해서 말의 옆구리를 차며 신나게 달렸다. 하지만 뱃사공의 말은 빠른 속도로는 오랫동안 달리지 못했다. 처음에는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속도를 늦추더니 결국엔 천천히 걸었다. 두꺼비는 이 정도만 돼도 좋았다. 거룻배는 꼼짝없이 서 있는데 자기는 어쨌든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두꺼비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되찾았다. 자기가 정말 똑똑하게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걸어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샛길로 갈 수도 있었고 승마 전용 도로를 따라 갈 수도 있었다. 두꺼비는 밥을 제대로 먹은 게 언제인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마침내 운하가 멀어져 갔다. 두꺼비는 말을 타고 몇 킬로미터를 나아갔다. 뜨거운 햇볕을 받으니 졸음이 쏟아졌다. 말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더니 풀을 씹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는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하다가
겨우 중심을 잡고 쓰러지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넓은 공원의 당도에 있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가시 금작화와 검은 딸기나무 덤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근처에 지저분한 집시 마차가 한 대 서 있었고 어떤 남자가 양동이를 뒤집어 깔고 앉은 채 줄담배를 피우면서 들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의 옆에 있는 장작불에는 쇠 냄비가 걸려 있었다.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고 김이 폴폴 새어나왔다. 냄새도 났다. 따뜻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냄새가 얽히고 설키면서 주위를 에워싸다가 마침내 코를 톡 쏘면서 환상적인 냄새로 바뀌었다. 그 냄새는 자식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자연의 영혼 같았고 위로와 위안의 어머니인 진실의 여신 같았다. 두꺼비는 그제야 지금처럼 배가 고팠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른 아침에는 고작 현기증을 느꼈을 뿐이었다. 지금 느끼는 허기는 진짜였고 착각도 아니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길 것만 같았다. 두꺼비는 싸우는 것이 쉬울까, 속이는 것이 쉬울까 궁리하면서 집시를 슬쩍 건네다 보았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옆으로 다가가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집시를 쳐다보았다. 집시도 자리에 앉은 채 담배를 피우면서 두꺼비를 바라봤다. 마침내 집시가 물고 있던 담배 파이프를 떼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거기 당신 말 팔 거요? 두꺼비는 깜짝 놀랐다. 집시들은 말을 사고 파는 것을 좋아해서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았는데 두꺼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대상은 늘 짐을 싣고 다닌다는 것도 몰랐다. 말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집시의 제안 덕분에 두꺼비가 그렇게 원하던 두 가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돈과 든든한 아침 식사 말이다. 두꺼비가 말했다. 뭐라고요? 나한텐 이 어리고 예쁜 말을 팔라고요? 아, 싫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매주 세탁물을 손님들 집집마다 나르는 건 누가 하라고요? 게다가 난 이 말을 너무 사랑해요. 말도 내 말만 듣고요. 집시가 제안했다. 당나귀를 좋아해 보는 건 어떻소? 실제로 그러는 사람도 있던데. 두꺼비가 말을 이었다. 잘 모르나 본데 이 말이 당신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아요. 어느 모로 보면 순종이죠. 순종. 당신이 아는 쪽 말고 다른 쪽으로 말이죠. 훌륭한 해큰이었는데 당신이 해큰이를 알기나 하겠소? 하지만 말을 좀 안다는 사람은 단번에 알아봐요. 이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아무튼 이 말을 얼마에 살 생각이요? 집시가 말을 쓱 훑어보더니 말을 보듯 두꺼비도 훑어보고 나서 다시 말을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짧게 말했다. 다리 하나에 1실링. 집시는 얼굴을 돌리고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더니 시선을 돌려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바람에 두꺼비는 부끄러웠다. 두꺼비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다리 하나에 1실링이라고요? 괜찮다면 계산할 시간을 좀 주시오. 말이 풀을 뜯게 내버려 두고 두꺼비는 말에서 내려 집시 옆에 앉더니 앞발로 덧셈을 하고는 입을 열었다. 다리 하나에 1실링이라고 했죠? 그럼 정확히 4실링이군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예쁘고 어린 말을 4실링에 팔 생각은 절대 없어요. 집시가 말했다.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최고 액수를 알려주지. 딱 5실링이야. 저 말값보다 3실링 6펜스나 더 주는 거야. 더 이상 흥정은 없어. 두꺼비는 자리에 앉아서 한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자신은 배가 고픈데 땡전 한 푼 없었다. 얼마만큼인진 모르겠지만 집에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적들은 아직도 자기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런 마당에 5실링은 꽤 큰 돈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을 팔아도 별로 남을 게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니 두꺼비가 말에게 드린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남는 장사인 게 분명했다. 마침내 두꺼비가 딱 잘라 말했다. 이봐요, 집시. 이렇게 하죠. 나도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요. 그러니 6실링 6펜스로 정합시다. 거기에다 내게 아침을 푸짐하게 대접하는 거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쇠 냄비에 담겨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걸 좀 주시오. 그 대신 난 힘이 넘치는 말과 저 말이 걸고 있는 마구와 장신구까지 모두 주겠소. 덤으로 말이오. 모자란다 싶으면 모자란다고 말해요. 그럼 그냥 떠날 테니. 이 근처에서 몇 년 전부터 내 말을 탐내던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집시는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더 거래했다가는 빈털터리가 되겠다면서 투덜거렸다. 하지만 결국 바지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더니 6실링 6펜스를 세어 두꺼비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잠시 마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접시와 칼과 포크를 들고 돌아왔다. 집시가 냄비를 아래로 기울이자 뜨겁고 걸쭉한 스튜가 접시로 흘러내렸다.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스튜였다. 메추라기, 꿩, 닭, 산토끼, 집토끼, 암공작, 뿔닭과 또 다른 재료도 한두 가지가 들어있었다. 두꺼비는 접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훌쩍이면서 스튜를 먹고 또 먹었다. 두꺼비가 자꾸 더 달라고 해도 집시는 넉넉하게 스튜를 덜어주었다. 두꺼비는 이렇게 맛있는 아침 식사는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는 생각이 들자 두꺼비는 집시에게 인사를 하고 말에게도 따뜻한 작별 인사를 했다. 집시는 강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어서 두꺼비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두꺼비는 완전히 기운을 차렸고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이제는 1시간 전의 두꺼비가 아니었다. 태양은 밝게 빛났고 젖은 옷은 바짝 말랐다. 주머니엔 돈도 들어있고 아무 문제 없이 집과 친구들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배불리 먹어서 배가 든든했고 걱정도 없었고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두꺼비는 활기차게 걸어가며 지금까지 한 모험과 탈출에 대해 곱씹었고 상황이 제일 나빴을 때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떠올렸다. 가슴속에 자부심과 자만심이 가득했다. 두꺼비가 턱을 치켜들고 걸어가면서 혼자 말했다. 하하, 난 정말 똑똑한 두꺼비야. 똑똑하기로는 내가 세상에 제일일걸. 적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보초를 세우고 간수들에게 밤낮으로 지키게 했지만 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뛰어난 능력으로 모조리 뚫고 나왔어. 적들은 기차를 타고 나를 쫓아왔지. 경찰은 연발총도 가지고 있었어. 나는 놈들에게 손가락을 튕기고 웃으면서 도망쳤어. 재수없게 못돼 먹은 뚱보 여자 때문에 강에 내던져지기도 했지만 뭐 어때? 난 물가로 헤엄쳐서 뚱보 여자의 말을 잡아탔어. 그런 다음엔 말을 팔아서 주머니 가득 돈을 벌었고 맛있는 아침까지 얻어먹었어. 하하, 그게 바로 나야. 멋지고 인기 많고 성공한 두꺼비. 두꺼비는 자만심에 차 자화자찬하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고는 자기 말고는 들어줄이 하나 없는데도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렀다. 지금까지 어떤 동물이 만든 노래보다 자만심으로 가득한 노래였다. 세상엔 위대한 영웅이 많아.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 하지만 어느 누구도 두꺼비의 명성과는 비교가 안 돼. 옥스퍼드 대학의 지혜로운 자들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알고 있지. 그래도 그 자들은 하나같이 똑똑한 두꺼비의 반만큼도 몰라.
동물들이 방주에 앉아서 울고 있었네. 눈물이 억수같이 흘렀어. 저 앞에 육지가 보인다고 말한 건 누굴까? 바로 용감한 두꺼비. 군인들이 길을 따라 행진하며 모두 경례를 해. 왕에게, 요리사에게, 아니 바로 두꺼비에게. 여왕과 시녀들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해. 저기 봐, 저 잘생긴 자 누구지? 하고 여왕이 소리치자 시녀들이 대답하네. 다름 아닌 두꺼비. 두꺼비가 이런 식으로 지어 부른 노래는 훨씬 많았지만 잘난 체 하는 내용이 너무 심해서 여기에 옮기지 못할 정도다. 이게 그나마 나은 노래였다. 두꺼비는 걸어가면서 노래를 불렀고 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으스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꺼비의 자만심은 곧 박살이 나고 말았다. 시골길을 몇 킬로미터쯤 걸어가니 널따란 큰 길이 나왔다. 두꺼비가 하얗게 뻗은 큰 길로 접어들면서 보니 작은 점 하나가 두꺼비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작은 점은 물방울만 해지다가 얼룩만큼 커지더니 두꺼비가 잘 아는 무엇이 되었다. 두꺼비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귀에 익은 경적 소리가 2번이나 들려왔다. 두꺼비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바로 이거야.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멋진 세계에 와 있다고. 저 차에 타고 있는 형제들을 큰 소리로 불러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험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 당연히 나를 차에 태워주고 영웅 대접도 해줄 거야. 운이 좋으면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두꺼비 저택까지 몰고 갈 수도 있겠다. 오소리 아저씨도 내가 운전하는 걸 보게 되겠지. 두꺼비는 자동차를 소리쳐 부르려고 자신만만하게 큰 길로 들어섰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큰 길로 접어들면서 속도를 늦추었다. 그런데 갑자기 두꺼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무릎이 덜덜 떨리면서 다리가 푹 꺾였다. 두꺼비는 속이 메스꺼워서 허리를 숙인 채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당연했다. 불쌍한 두꺼비 같으니. 자동차는 바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운명의 날에 레드라이온 여관 앞마당에서 두꺼비가 훔쳤던 바로 그 차였다. 게다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두꺼비가 식당에 앉아서 점심을 먹을 때 봤던 사람들이었다. 두꺼비는 길가에서 초라하게 웅크린 채 비참한 심정으로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다.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다시 쇠사슬을 차고 경찰에게 잡혀갈 거야. 다시 감옥에 가고 다시 마른 빵과 물만 먹고. 아, 난 정말 바보야. 무엇 때문에 잘난 체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싶어 했을까? 해질 때까지 숨어 있다가 조용히 뒷길을 걸어서 집으로 숨어 들어가면 될 것을. 잘난 체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대낮에 큰 길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르다니. 아, 복도 지질이 없는 두꺼비. 아, 불쌍한 동물. 그 무시무시한 자동차가 천천히 다가왔다. 마침내 자동차가 두꺼비 바로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신사 둘이 차에서 내리더니 길가에 웅크리고서 애처롭게 떨고 있는 주름투성이의 주위를 돌았다. 한 신사가 말했다. 이런, 정말 안 됐군. 이 불쌍한 노인은 세탁부 같은데 기절했나 봐. 햇볕을 너무 많이 쬐었거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게 틀림없어. 아유, 불쌍해라. 우리 차에 태워서 가까운 마을로 데려가자. 거기 가면 틀림없이 친구가 있을 거야. 두 신사는 조심조심 두꺼비를 들어서 차에 태우고 등을 푹신푹신한 쿠션에 기대준 다음 출발했다. 두꺼비는 친절한 신사들의 동정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곧이어 다시 용기가 났다. 두꺼비는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나서
다른 쪽 눈도 마저 떴다. 한 신사가 말했다. 벌써 좋아졌나 보네. 상쾌한 공기 덕분인가? 아주머니 좀 어때요? 두꺼비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친절히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신사가 말했다. 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하려고 애쓰지도 말고요. 두꺼비가 말했다. 그럴게요. 그냥 생각만 좀 했어요. 조수석에 앉으면 금방 좋아질 것 같다고요. 거기 앉으면 얼굴 가득 산뜻한 공기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사가 대답했다. 그렇군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 말고요. 두 신사는 조심스럽게 두꺼비를 부축해서 조수석에 앉히고 다시 출발했다. 두꺼비는 이제 온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둘러보면서 또다시 자기를 사로잡으며 고개를 쳐드는 오래된 갈망을 누르려고 애썼다. 두꺼비가 혼잣말했다. 이건 운명이야. 왜 피해? 왜 억지로 도망치려고 하냐고. 드디어 두꺼비가 옆에 앉은 운전사에게 몸을 돌리고 말했다. 부탁이 있어요. 내가 잠깐만 차를 몰아보면 안 될까요? 운전하는 걸 가만히 지켜봤는데 아주 쉽고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차를 몰아봤다고 자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운전사는 두꺼비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크게 웃는지 뒤에 앉은 신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신사는 두꺼비의 말을 전해 듣고 나서 기쁘게도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대단해요. 아주 용감하시네요. 아주머니한테 직접 운전해 보라고 해요. 옆에서 잘 지켜보고 사고를 내진 않을 겁니다. 운전사가 비켜나자 두꺼비는 운전석으로 힘껏 기어 올라가서 두 손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사가 말하는 지시사항을 겸손하게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차를 출발시켰다. 처음에는 마음을 신중하게 먹고 조심조심 아주 천천히 몰았다. 신사들이 손뼉을 치며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잘하는데 처음인데 차를 아주 잘 몰아. 두꺼비는 차를 조금 빨리 몰다가 조금 더 빨리 몰다가 아주 빨리 몰았다. 신사들이 주의를 주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해요, 세탁부 아주머니. 이 말을 듣자 두꺼비는 갑자기 화가 나서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운전사가 막아보았지만 두꺼비는 한쪽 팔꿈치를 운전석에 댄 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최고 속도로 달렸다. 바람이 세차게 얼굴에 부딪히고 엔진이 윙윙 울렸다. 자동차가 툭 튀어오르자 흥분해 있던 두꺼비의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두꺼비가 앞뒤 재지 않고 소리쳤다. 그래, 세탁부다. 이것 봐. 난 두꺼비야. 자동차 탈취범의 탈옥수야. 늘 탈출하는 두꺼비라고. 가만히 있어. 진짜 운전이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악명 높고 운전도 잘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두꺼비의 손 안에 있어. 신사들은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비에게 몸을 날렸다. 잡아! 녀석을 잡으라고! 우리 자동차를 훔쳤던 악랄한 놈이야. 녀석을 묶어서 쇠사슬에 채워! 제일 가까운 경찰서로 끌고 가자고! 이 위험하고 싹수 없는 놈을 붙잡으라고! 세상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행동했어야 하는데 신사들은 어떻게든 차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차가 핑그르르 반바퀴쯤 돌더니 길가에 줄지어 서 있는 키 작은 나무들 사이에 처박았다. 자동차가 높이 튀어오르면서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다.
자동차 바퀴는 헛돌면서 말에게 물을 먹이는 연못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 두꺼비는 제비처럼 날렵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세게 뛰었다. 두꺼비는 이렇게 뛰는 게 좋았다. 몸에 날개가 돋아 새로 변하면 계속 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푹신한 곳에 떨어졌다. 자동차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신사들은 물속에서 긴 외투에 휘감겨 힘없이 버둥거리고 있었다. 두꺼비는 재빨리 몸을 일으키고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을 지나고 산 울타리를 기어오르고 웅덩이를 뛰어넘고 들판을 가로질렀다. 마침내 두꺼비는 지치고 숨이 가빠 속도를 늦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숨 돌리고 나서 잘 생각해보니 웃음이 절로 났다. 두꺼비는 깔깔대다가 웃음보가 터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미친 듯이 웃어댔다. 두꺼비가 자만심에 빠져서 소리쳤다. 역시 두꺼비야.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내가 이겼어. 누가 두꺼비를 안아 올렸지? 상쾌한 공기를 마시라고 나를 앞자리에 앉힌 건 누구야? 내가 직접 운전해 보도록 설득한 건 누구고? 말한테 물을 먹이는 연못에 차를 빠뜨린 게 누구일까? 신나게 허공을 날아서 상처 하나 없이 도망치고 옹졸하고 셈이나 부리는 겁쟁이들을 진흙탕에 쳐넣은 게 누구게? 당연히 두꺼비야. 현명한 두꺼비, 위대한 두꺼비, 멋쟁이 두꺼비. 문득 노래가 다시 흘러나왔다. 두꺼비는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동차가 달려간다. 빵빵빵. 길을 따라 경주하듯이 누가 자동차를 연못에 빠뜨렸게. 기발한 두꺼비씨. 아, 난 진짜 똑똑해. 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똑똑해. 그때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두꺼비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서 다리에 가죽 행전을 두른 운전사와 덩치 큰 시골 경찰관 둘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가엾게도 두꺼비는 깜짝 놀라서 펄쩍 뛰더니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두꺼비는 계속해서 숨을 헐떡이며 끙끙댔다. 아, 이런, 난 정말 멍청이야. 잘난 체나 하고 조심성 하나 없는 멍청이. 우쭐대며 걸을 생각이나 하다니. 또 고래고래 노래를 불러대다니. 다시 가만히 앉아서 헛소리나 짓거리다니.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아, 세상에. 두꺼비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가까이 쫓아오고 있었다. 두꺼비는 죽을 힘을 다해 뛰면서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아직도 두꺼비를 따라오고 있었다. 두꺼비는 온 힘을 다했지만 뚱뚱하고 다리도 짧아서 점점 거리가 좁혀졌다. 어느새 바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꺼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달렸다. 다시 뒤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허공에서 허둥대다 풍덩. 깊은 물속에 거꾸로 처박혀 버렸다. 두꺼비는 그제야 자기가 잔뜩 겁에 질려서 각 마을까지 곧장 달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꺼비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강둑 아래 물가를 따라 자라고 있는 갈대와 골프를 잡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모두 손에서 빠져나갔다. 가엾은 두꺼비가 가쁘게 숨을 쉬었다. 아, 이런. 자동차를 또 훔치면 두꺼비가 아니야. 또다시 그렇게 잘난 체 노래를 불렀다간. 두꺼비는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물을 튀기면서 다시 떠올라 숨을 몰아쉬었다. 머리 위 강둑에 있는 어두컴컴하고 커다란 구멍으로 다가가는 중이었다. 두꺼비는 물살에 몸이 밀리자 앞발을 쭉 뻗어
구멍 가장자리 쪽을 붙잡고 매달렸다. 그런 다음 조금씩 힘겹게 물 밖으로 몸을 끌어올렸고 가까스로 구멍 가장자리에 팔꿈치를 걸었다. 두꺼비는 기운이 다 빠져서 숨을 헐떡거리며 한동안 가만히 쉬었다. 한숨을 쉬고 코를 푼 다음 앞에 있는 어두운 구멍 안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자 구멍 속 깊은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조그만 것이 두꺼비를 향해 다가왔다. 빛이 다가오자 빛 주위로 점점 얼굴이 드러났다. 잘 아는 얼굴이었다. 수염이 난 작은 갈색 얼굴, 동글 갸름한 귀와 윤기 나는 털, 근엄하고 둥그스름한 얼굴, 바로 물쥐였다.